옛날 이야기 K랩 구마당 1 아바이 게세르 4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지하세계의 입구에 서서.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이 처소에 들어 잠이 들자 하녀는 잠이 든 여주인에게 다가가서 오른쪽 신발에 염소의 피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여주인이 입는 앞치마의 왼쪽 자락에 염소의 위장을 감싸고 피를 발랐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이 자기 말을 안 따르면 죽음보다 무서운 벌을 내릴 거라는 협박과 선물까지 받은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의 하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100마리의 송아지를 젖소들에게 데려가 젖을 빨렸다. 그리고 곤히 잠을 자는 여주인에게 큰 소리로 다급하게 외치면서 울부짖었다. 아유, 이 일을 어쩌면 좋담? 주인마님, 어서 좀 보셔요. 송아지들이 떼로 몰려와 어미의 젖을 빠니 큰일 났어요. 하지만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하녀는 200마리의 송아지를 몰고 왔고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주인마님, 이번에는 200마리나 달려들어 젖을 빨고 있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 200마리라고? 그다지 대수롭지 않아. 잠을 좀 더 자도 되겠군. 이번에는 300마리의 송아지를 끌고 온 하녀가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다. 300마리입니다, 마님. 송아지들이 우유를 모두 마셔버리면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님이 무척 화를 내실 텐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마님.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마당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짜증을 내며 일어났지만 다시 잠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잠결에 누군가가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300마리의 젖소에게서 우유를 짜서 용사들에게 줄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송아지들이 먼저 다 먹어치우면 문제가 보통이 아닐걸? 남정네들이 아침에 늦잠을 자기 좋아하면 집안의 기둥과 가재 도구가 다 썩어버려 못쓰게 되고 여인네들이 게으름을 피우면 가죽옷과 모피 그리고 음식들이 다 썩거나 상해버리지. 남은 우유는 쉬어버리고 신선한 우유를 모두 송아지가 먹으면 이제 사람들은 뭘 먹지?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화들짝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둘러 신을 신고 옷을 걸친 뒤 앞치마를 맸다. 무엇인가 앞치마에서 떨어졌지만 집안이 어두컴컴해서 분간이 되질 않았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검은 피가 발에서 튀었다.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잡은 염소의 검은 피가 집안과 마당에 가득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젖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앞치마에서 끊이지 않고 피가 흘러내렸다. 집안의 바닥에 떨어진 검은 염소의 위장에서는 피가 샘물처럼 솟구쳐 아궁이를 적시고 문턱까지 차오른 뒤 마당으로 넘쳐났다. 마당에는 검은 피로 작은 시냇물이 만들어졌다. 시커먼 피가 넘치는 시냇물은 핫한강까지 흘렀고 온 계곡에는 누런색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누런색을 띤 안개는 계곡에 가득 찬 뒤 핫한강의 상류와 중류를 거쳐 하류에까지 피어올랐다. 온 세상이 핏빛이 감도는 누런색 안개에 뒤덮였다. 사악한 기운을 가진 안개는 염소의 검은 피에서 에너지를 얻은 다음 아바이 게세르를 찾아서 이리저리 기웃거렸다. 사악한 안개는 용왕의 딸 궁전에서 잠을 자던 아바이 게세르를 아침의 기운이 차지하기 전에 찾아냈다. 안개는 재빨리 아바이 게세르의 오른쪽 콧구멍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아바이 게세르는 숨이 막히는 듯 마른 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눈에 띄게 온몸이 쇠약해졌다. 아바이 게세르는 혼미한 정신을 추스르고 비틀거리는 다리의 의지에서 겨우겨우 운명의 책을 놓아둔 곳으로 갔다. 희미해져오는 두 눈을 주먹으로 부비면서 책장을 넘겼다. 아바이 게세르는 더듬거리며 책에 쓰인 내용을 나지막하게 소리내어 읽었다.
만일 아바이 게세르의 합법적인 첫 번째 아내인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을 지금 당장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에게 보내지 않는다면 아바이 게세르에게 내린 지하세계의 저주를 풀 수 없다. 아바이 게세르는 차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잃고 마침내 숨을 거둘 것이다. 마침 게세르의 곁에 세 사람이 서 있다가 게세르의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는 모두 혼비백산에서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윽고 마을 전체가 게세르가 처한 운명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동요했고 집집마다 비탄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게세르는 자신의 아내를 적에게 넘겨주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에 연연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게세르는 아내를 희생시키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했다. 나의 난군께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숨을 거두게 된다면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자손이시면서 지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다면 나의 유일한 희망도 사라집니다. 저는 더 고민할 것도 번민할 까닭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타는 대지를 영원히 걷는다 해도 좋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초원이를 평생 헤맨다 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난구님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어찌 되어도 좋습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이 사는 지하세계 입구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녀는 출발하기 전 의례적 짐이나 음식조차 챙기지 않고 혈혈단신 먼 길을 나섰다. 궁전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눈물로 그녀를 배웅하고 마음으로 동행하며 장한 결심을 한 그녀에게 감사드리고 그녀의 모진 운명에 가슴 아파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나의 친구 여러분, 이 물건들을 가져가세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내 몸에 걸쳤던 소중한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쓸모가 없습니다. 산으로 만든 팔찌와 목걸이입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얼른 가져가세요.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이에요.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된 목걸이들의 줄이 끊어지자 붉은 산호 구슬들이 떨어져 땅 위에 굴렀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구슬들을 집어서 가슴에 끌어안았다. 혹시라도 사악한 안개가 볼까봐 얼른 옷 속에 깊이 감추었다. 몸에 걸친 값비싼 옷과 장신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마친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이 몸 길이가 1m 정도 되는 노란 털의 암요로 변신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누런색 안개 속으로 숨어버려 마을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암요로 변신한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길을 재촉하면서도 자꾸만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운명이 정해진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서글픈 운명에 무서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떠올라 눈물이 났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시집 오던 날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 자신에게 준 선물을 기억해냈다. 진주족의 은으로 장식한 놀이개였는데 일종의 부적이었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 직접 목에 진주족의 부적을 걸어주었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이 부적을 꺼내서는 조용히 말했다. 나의 운명을 지켜주는 부적아, 이제 네가 나를 지켜다오. 꽃이 피고 푸른 나무와 풍성한 풀이 초원을 덮고 있는 복된 땅, 핫한 강 유역으로 가거라. 우리 집을 찾아가서 보석을 넣어두는 13개의 상자를 열고 상자 가운데 제일 안쪽에 있는 상자에 들어가서 당분간 숨어 지내거라. 부적은 그녀의 명령에 따라 바람을 가르며 공중으로 날아갔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녀는 여행을 계속했다. 거친 길을 달리면서도 피로를 모른 채 추위와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고향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남편과 함께 살던 핫한강 유역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낯선 땅을 헤매고 다닌 끝에 마침내 기근과 어둠이 주위를 감싸고 있는 척박한 나라에 도착했다. 지상과 지하의 세계가 서로 만나 공존하는 공포와 한숨의 나라에 도착한 것이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고향 마을을 향해 눈인사를 했다. 핫한 강이 있는 쪽을 향해 외로이 손을 흔들고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이 계곡에서 느릿느릿하게 걸어다니고 소떼와 말떼가 한가롭게 초원에서 풀을 뜯는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일상생활의 시끌벅적한 소음과 이웃들의 말소리가 너무나 그립게 다가갔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남편을 구하러 남편과 저 멀리 떨어져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지하세계의 입구로 가야 한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발걸음을 옮겨 동북쪽 땅이 끝나고 넓디 넓은 황색 바다에 이르렀다. 바닷가에는 영악한 호랑이 문이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의 저택이 버티고 서 있었다. 황색 바다를 배경으로 짙은 황색으로 부글거리는 거대한 바닷가 바로 옆에 커다란 검은 궁전이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인의 심장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얼룩덜룩한 회색으로 변한 심장은 뛰다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심장의 박동이 심해져 왼쪽 갈비뼈가 툭 붉어져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대로 서 있다가는 적의 면전에 가보기도 전에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한 손으로 보석처럼 반짝이는 오른쪽 눈에 눈물을 훔쳤다. 커다란 눈은 바이칼 호수처럼 맑고 그윽해 보였다. 반대 손으로 왼쪽 눈에 눈물을 닦았다. 아름다운 눈은 마치 레나 강처럼 투명해 보였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늑대와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고쳐먹고 심장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그 어떤 공포 앞에서도 질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다. 사랑하는 낭군 아바이 게세르를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게세르의 이름을 입술로 속삭이며 용기 백배하여 영악한 호랑이 문이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의 거대한 궁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궁전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눈앞에는 거대한 계곡이 펼쳐졌다. 산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지만 산을 넘으면 어디서 불쑥 튀어나왔는지 또 다른 산이 코앞에 나타났다. 험한 길을 따라 얼마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몸집이 장성한 말처럼 큰 까치가 숫자를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서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촘촘히 앉아서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까치 마을을 피해서 위로 올라갔지만 더 이상 길이 없었다. 가던 길을 뒤돌아 가려 했지만 커다란 강이 막고 있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의 눈앞에 커다란 까치를 말을 타듯 타고 있는 다리가 새처럼 가늘고 긴 용사가 나타나 뚫어지게 쏘아보며 물었다. 인간 여자야, 그대는 여기에 와서 어디로 가려는 것인가? 내가 정중하게 묻노니 부디 대답해 주길 바라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이곳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시험임을 금방 알아챘다. 언젠가 게세르가 말해준 적이 있는 동북쪽 땅끝 황색 바다에 있다는 계곡이 아니던가.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터질 듯 두려움에 벌벌 떨지도 않았다. 삶과 죽음은 오직 하늘신의 뜻이니 여기를 통과해 핏빛 간교한 아제 탱그리의 심장이 변해 만들어졌다는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 형상의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을 만나야 저주가 풀려 남편을 구할 수 있다. 저는 핫한 강 유역의 복스러운 땅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남편의 땅이 너무나 좁고 볼품없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게세르에게도 실증이 났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지상의 동북쪽 끝에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의 땅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곳은 신기한 땅이고 초원은 끝을 볼 수 없을 만큼 넓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의 칸은 공평한 분이고 현명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정녕 선량하시고 현명하십니까?
소문에 들은 것처럼 그분은 힘이 셀 뿐만 아니라 명예와 영광을 존중하시는 분입니까?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성격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법이요. 그대는 누가 시켜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누구도 찾지 않는 이곳에 자발적으로 왔으니 이곳에서 벌이 아닌 융숭한 대접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예의 바르고 정중한 목소리에 새처럼 생긴 용사는 그녀를 번쩍 들어올려 까치의 등에 태웠다. 용사는 끝없이 깊고 어두운 까치 계곡의 시면을 훌쩍 뛰어넘어 건너편 산자락 좁지만 평탄한 오솔길에 내려놓아 주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까치 용사에게 감사를 드리고 혼자서 오솔길을 따라 여행을 계속했다. 산을 넘고 또 넘으며 강을 건너고 또 건너 이름 모를 계곡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밤의 어둠보다 더 검디검은 깃털의 갈까마귀 떼가 빼곡하게 있었다. 사람보다 덩치가 더 큰 갈까마귀 떼는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깊은 골짜기 위에 군인들이 열병식을 하듯 산능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더 이상의 길이 없었다. 강물이 흐르는 아래쪽도 강을 건널 통로나 배가 없었다. 앞에는 강물이 가로막고 뒤쪽으로는 길이 끊어져 낭떠러지가 이어졌다. 낙심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에게 갈까마귀 등에 곱비처럼 두 줄을 두른 새처럼 가늘고 긴 다리를 가진 용사가 갑자기 나타났다. 갈까마귀는 황소처럼 커 보였고 새를 닮은 용사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빛을 하고 있었다. 그대는 인간 여자인데 대관절 죽음의 입구에 어떻게 오셨어? 오는 길이 무섭지도 않았단 말이오. 여기에는 숱한 함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데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데 무슨 곡절이 있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단 말이오. 그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는 길이오? 멀고도 먼 곳. 이곳에서 33밤과 33낮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만 도착할 수 있는 먼 곳에 하탄강 계곡이 있습니다. 그곳은 초목이 우거지고 토지가 비옥한 복된 땅이죠. 하지만 어느 날 제게는 남편의 땅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까치 등에 탄 용사에게 했던 말을 갈까마귀를 탄 용사에게 그대로 반복해서 말했다. 주어진 환경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은 정해지는 법. 나는 매일 당신과 같은 용기를 가진 여인을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소. 그대의 말은 나를 감동시켰소. 자, 이제 내가 갈까마귀 계곡을 털끝 하나 손상하지 않고 통과시켜드릴 테니 갈까마귀 등에 타시오. 갈까마귀 용사는 지옥의 시면처럼 깊고 어두운 갈까마귀 계곡을 단숨에 건너 평탄한 오솔길에 내려주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다시 여행을 계속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험한 길을 계속 걸었다. 한참을 가다 거대한 계곡을 다시 만났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집채만큼이나 큰 푸른색 털을 가진 늑대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몸 전체가 푸른색을 띠고 있었고 두 눈에서도 푸른색 빛을 내며 반짝거렸다. 계곡의 위로 달려갔지만 길은 이미 끊어졌고 가파른 벼랑이 앞을 가로막았다. 계곡 아래로 내려가도 물살이 거세 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다. 혹시 전번처럼 용사가 나타나 도와주지 않을까 기다려보고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단념하지 않았다. 남편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빨리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을 만나야 남편을 구할 수 있다.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낭군님이 죽는다. 그녀는 강에 몸을 던졌다. 물살에 휩쓸린 그녀는 한참 흘러내려 물을 잔뜩 먹고서야 강기슭 위로 되돌아봤다. 이 계곡의 끝은 지하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거나 물을 너무 먹어도 죽겠지만 몇 번을 반복해 물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기진맥진하여 간신히 물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계곡을 건널 수는 없었다.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 숨을 몰아쉬는데 새처럼 다리가 가늘고 긴 용사가 문득 나타났다. 용사는 집채만큼이나 큰 늑대의 등에 다른 늑대의 고삐를 쥐고 있었다. 체념을 모르는 강인한 여인아, 나는 너의 끈기에 감탄하였도다. 다른 선택도 있을 터인데 너는 목숨을 던져 건너려 했다. 그대는 인간 세계에 속한 여인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이런 험한 계곡을 건너려 하는 거요? 이곳은 빠져나갈 수도 없지만 들어올 수도 없는 지하세계의 입구이건을 어찌하여 건너오려는 것이오? 다른 선택은 없어? 당신의 선택이 곧 삶이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인지 내게 말해줄 수 있어?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푸른 늑대들이 무섭지도 않단 말이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오? 어느 종족에 속한 여인이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바싹 다가온 푸른 늑대의 이빨에 너무나 놀라 목소리는 덜덜 떨렸지만 두 손으로 심장을 쓸어내리며 차분해지려고 노력했다. 제 이름은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바이 게세르가 제 남편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살던 핫한 지역은 제게 낯선 곳입니다. 남편으로서 게세르는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보스럽고 교활하게 짝이 없으며 무책임하고 교양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풍문으로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 땅이 동북쪽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는 현명하고 사려가 깊은 데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넓은 아량을 가진 분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자 왔습니다.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님을 알고 계시면 제게 살짝 일러주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누군가 자신의 의지로 돌아갈 수 없는 지하세계의 입구를 찾아왔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도다. 이곳을 스스로 찾아오는 이를 나는 처음 보았소.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과 영혼에 대해 얼마든지 알 수 있어.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대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분이 틀림없소. 다리가 새처럼 길고 호리호리하게 생긴 용사는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풀고 부드럽고 우호적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조심스럽게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의 허리를 들어 옆에 있던 늑대의 등에 태웠다. 늑대는 말보다 빨랐고 독수리보다도 더 높이 공중을 날아 눈 깜짝할 사이에 늑대의 계곡 건너편 산중턱에 도착했다. 용사는 언덕의 정상을 넘어 평탄한 오솔길에 내려놓은 뒤 목례를 하고는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다. 오솔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갈수록 길은 점차 넓어졌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마침내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의 땅에 도착했다. 3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이 만났던 새처럼 다리가 가늘고 긴 용사는 다름 아닌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 본인이었다.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왕국에 찾아온 연약한 여인의 용기에 감탄하면서 그녀의 진정한 의도와 심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기의 중간중간에 그녀를 직접 만나러 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의 진심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여유있게 자신의 눈처럼 흰 말에 우뚝 앉아서 위엄을 갖추고 그녀를 기다렸다. 멀리 언덕에서 그녀가 내려오는 걸 보고는 단숨에 달려가서 지상의 칸들이 하는 식으로 정중하게 그녀를 맞아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는 하늘신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그대의 뜻대로 여기에 왔으니 그대의 영혼의 순수함은 증명된 셈이요. 게다가 험한 여정을 마다 않고 혼자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오셨으니 내 어찌 그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소.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은 자신의 집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미인을 보면서 계속 싱글벙글거렸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는 여자를 처음 대했기에 여자의 마음을 몰랐다. 핏빛 간교한 아재 탱그리의 심장으로 만들어진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의 심장은
여자의 아름다움에 빠진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고통스러운지 산산조각 나는 심장의 아픔을 매일 느껴야 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에게는 아바이 게세르만이 유일한 사랑이었기에 그녀의 순수한 영혼과 아름다운 미모만 보았지 마음을 보지 못했다. 만남에 선후가 있을 뿐이니 마음이야 변할 줄 알고 그녀의 마음 한 조각을 얻고자 잘해주면 줄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절망감에 그의 심장은 매일매일 조각조각 났다.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의 말을 순종적으로 듣던 조그만 체구의 여인은 어느 순간부터는 괴물을 종처럼 부리듯이 했다. 그녀는 그에게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림자처럼 잡을래야 잡히지 않는 보고 싶은 자신의 머리 뒤통수 같은 존재로 가장 큰 형벌이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수명이 영원에 가까운 것에 비해 그녀의 수명이 일순간이라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이 남편의 집을 떠나 수없이 많은 역경을 겪고 영악한 호랑이 무늬 괴물을 만나자 아바이 게세르는 원래의 힘과 건강이 차츰 돌아왔다.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자는 자신이 정당하게 획득한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고,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난 자는 자신의 남편이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조상으로부터 오랫동안 전해져온 세상 이치다. 게세르는 결연한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인들에게 출정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게세르는 출발에 앞서 궁전에서 황금으로 수놓은 상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음식을 올려놓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은으로 장식된 상에는 마실 것을 올려놓았다. 궁전의 사방벽에 걸려있는 칸의 영정들 앞에 음식을 놓고서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전의를 다지며 출정 신고를 드렸다. 집안에 모셔둔 부르한들에게도 음식을 차려놓고 전투에서의 가호를 빌었다. 기도를 마친 뒤 게세르는 식사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실컷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셨다. 술을 먹어도 전혀 흥이 나지 않았고 고기를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국간에서 에마를 끌고 와 얼굴을 때리는 맞바람에 눈도 들지 않고 서둘러 말을 달렸다. 마침 눈을 든 순간 자신에게 고통을 준 둘째 큰아버지 저택이 멀리서 보이자 아바이 게세르는 참지 못하고 달려가 소리쳤다. 이것 보십시오, 큰아버지. 조카가 왔소.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조카가 살아서 왔단 말입니다. 어서 나와 보십시오. 아바이 게세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얼굴이 샛노랗게 변했다. 너무 무서워 다리가 덜덜 떨려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집안을 뛰어다니다 동으로 만든 솥을 머리에 쓰고 나무 바닥을 들춰낸 다음 그 속에 작은 틈에 누워 몸을 숨겼다. 하라소톤의 아내가 조카를 맞았다. 벼락 같은 큰 소리로 큰아버지를 찾는 조카를 진정시키면서 하라소톤의 아내인 큰어머니가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하라소톤은 마룻바닥에 계곡에 놀러갔다네. 그곳에 마치 장사 짓는 것처럼 숨어있지. 숨도 쉬지 않고 말이야. 마룻바닥에서 갑자기 집토끼처럼 생긴 물체가 튀어나와 침대 아래로 숨어들어 담요로 몸을 숨기고 벌벌 떨고 있었다. 하라소토는 이제 침대의 계곡으로 이사갔어. 아마도 거기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집토끼는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튀어나와 마누라의 왼쪽 뺨을 힘껏 때려주고 가죽으로 만든 자루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따귀를 한 대 얻어맞고 바닥에 쓰러졌던 하라소톤의 아내는 얼른 일어나 재빨리 가죽 자루의 끝을 꼬아서 입구를 막고 우유를 발효시키기 위해 자루를 두들기는 키르기스식 막대기로 가죽 자루를 두들겨 패면서 말했다. 이제 하라소토는 자루의 계곡으로 내뺐을 걸세. 아마도 유목지를 그곳으로 옮겼나 봐. 아마도 누가 데려오지 않으면 한참 그곳에 있을 걸세. 게세르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아내를 죽음의 땅에 가도록 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이 고장 칸이고 큰아버지인데 말려야 하나 어쩌나 잠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왜 왔나 하는 뻘쭘한 생각도 들었다.
직접 대면하기라도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에서 무슨 큰일을 저지를 것 같은 두려움도 들어 하라소톤의 아내와 눈인사를 나누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다. 그렇다고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모른 척 지날 일은 아니었다. 잠시 후 조용해지자 천천히 문을 열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전과는 달리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 가죽으로 만든 커다란 자루가 서 있었다. 게세르는 가죽 자루를 번쩍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자루를 의자 삼아 털썩 주저앉아서는 하라소톤의 아내와 대화를 시작했다. 옛날 일을 회상하기도 하며 사소한 이야기들을 한가하게 천천히 나누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두 사람은 다른 할 일이 없는지 그다지 서두르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아바이 게세르가 큰아버지가 들어있는 자루에 대해 말했다. 이거 참 이상합니다. 자루가 꿈틀거리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망한 자루가 요술을 부리기 전에 손을 좀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게세르는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채 씻기도 전에 길고 뾰족한 칼을 꺼내더니 칼집으로 자루의 한복판을 힘껏 찔렀다. 뭉툭한 칼집의 끝은 자루를 뚫고 들어가 하라소톤의 옆구리를 찔렀다. 칼 뽑는 소리를 들은 데다가 딱딱한 물체가 옆구리를 짓누르고 갈비뼈까지 압박하자 하라소톤은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새하얗게 질렸다. 공포와 고통이 좁은 자루에서 배가시켜 더 참기가 어려워지자 자루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가죽 자루의 입구를 열어주자 혼비백산한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이 벌벌 떨며 자루에서 기어나왔다. 게세르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억센 두 손으로 하라소톤을 일으켜 세웠다. 큰아버지, 여기에는 왜 들어가 계십니까? 이런 몰라 뵀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조카님, 제발.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쌀쌀한 미소를 지으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아내가 함정에 빠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곳으로 가서 비탄에 잠긴 그녀를 구해야 합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이제 살았다 싶어 꽁지가 빠진 채 날아가는 새처럼 마당으로 날렵하게 뛰어나가 자신의 말에 안장을 얹고 먼 거리의 출정을 준비했다. 옷도 전투용으로 갈아입으시고 화살도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지하세계의 입구로 가야 합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조카의 말에 오금을 저리면서도 추상같이 준비했다. 두 사람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렸다. 바람보다 빨리 달려 뒤에서 부는 바람이 두 사람의 등에 미쳐 닿을 틈도 없었고 앞에서 부는 바람은 두 사람의 몸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붉은 황혼이 대지를 물들일 때쯤에는 거대한 계곡 앞에 도착했다. 계곡을 살펴보기 위해 앞장서서 말을 달린 아바이 게스르가 오래전에 죽은 몸집이 장성한 말처럼 큰 까치의 시체를 발견했다. 게세르는 마법을 부려 죽은 까치를 신선하고 먹음직한 사슴으로 보이게 만들고 큰아버지가 올 길목에 살짝 내려놓았다. 잠시 후 뒤에서 호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 좀 보게나. 내가 심심해서 사슴 한 마리를 잡았어. 그럼 이제 나눠 먹읍시다. 무슨 소린가? 자네는 아직 너무 젊어. 이 늙은이가 먹는 상에 함께하기에는 아직도 한참 더 있어야 돼. 음식은 자네 혼자 해결하게. 게세르는 물끄러미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바라보았다. 게세르는 저녁 인사를 하고 자신의 모닥불을 피우러 갔다. 그리고 사슴 2마리를 잡아 불에 구워 실컷 배를 채운 뒤 따뜻한 모닥불가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 다음날 아침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배가 아파서 일어나야 했다. 어제 배가 너무 고파 굽거나 삶지도 않고 날것으로 그냥 먹은 상한 고기를 먹은 데다가 모닥불도 피우지 않고 추운 곳에서 잤기 때문에 탈이 난 것이다.
거기에다 절반쯤 부패한 죽은 까치를 보자 가죽 자루에 숨었다가 조카가 찌른 칼집 끝에 맞아 금이 간 갈비뼈를 쓸어안고 토해야 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텅 빈 위장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 위에 올라타 지난밤 게세르가 사슴을 잡아서 구워 먹은 곳으로 가서 큰 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이것 봐, 조카 나리.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대평스럽게 늦잠을 자도 되는 건가? 큰 소리치는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게세르는 눈을 반쯤 뜨고 지켜보았다. 그는 사슴뼈에 붙어있는 먹다 남은 살점을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구워 먹을 정신도 없이 웬 것이냐는 듯 날것으로 입에 허겁지겁 주워 담고 있었다. 게세르는 모른 척하고 일어나서 말에 올라탔다. 갈 길이 멀어 중간에 휴식도 마다한 채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자꾸만 말을 세우고 이를 봐야 했다. 밤에 먹은 부패한 까치 덕분에 배탈이 났기 때문이었다. 금이 간 갈비뼈에 배탈까지 났으니 말을 타고 가야 하는 긴 여행은 그에게 고통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은 다시 말을 달렸다. 두 사람은 산의 능선을 지나 구릉지대에 이르렀다. 밤은 또다시 어김없이 길손들에게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시야를 가렸다. 정찰을 하러 먼저 계곡을 살피던 게세르는 사람보다 덩치가 더 큰 죽은 갈까마귀를 발견하고는 마법을 사용해 죽은 까마귀를 사슴고기로 둔갑시켜 길 한복판에 놔두었다. 자, 이제 여기서 야영을 하세. 오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았던가. 나는 벌써 커다란 암사슴 한 마리를 잡았어. 모닥불을 피우고 이곳에서 쉴 테니 자네도 이 근처에서 자도록 해. 그럼 나눠 먹읍시다. 자네는 아직 더 자라야 해. 고을리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어리거든. 애들하고 함께 음식을 나눌 수는 없지. 다음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배를 움켜쥐고 일어나야 했다. 그리고 아바이 게세르의 모닥불가루가 게세르에게 얻어맞아 다친 데다가 까치의 계곡을 겨우겨우 뒤쫓아 넘어오느라 갈비뼈가 심하게 욱신거리자 갈비뼈는 왼손으로 잡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배는 오른손으로 움켜쥔 채 자고 있는 게세르를 보자 화가 치밀어 벼락같은 소리를 질러댔다. 어이, 조카다으리. 늙은이도 일어났는데 어린 녀석은 아직도 꿈나라를 헤매고 다니다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구먼. 전쟁을 목전에 두고 출정을 하면서 이렇게 늦잠을 자서야 어디 용사라고 할 수 있겠나? 자, 이제 목표가 눈앞에 있으니 어서 일어나. 서둘러야지. 일장 훈시를 하는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조카가 먹다 남긴 사슴고기를 두 손으로 들고 날것인 채로 허겁지겁 뜯어먹고 있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태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에 올라탔다. 큰아버지, 어제 중간에 너무 쉬었습니다. 그러게 음식을 저와 나눠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욕심을 부리시니 화를 당하신 겁니다. 오늘은 배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 역시 칸이었다. 알타이 산악지대의 뛰어나고 용맹한 삼형제 전사였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은 돌로 만든 위장을 가졌는지 하루 종일 배가 아프단 소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카에게는 적이지만 자신에게는 친구나 다름없는 괴물이 코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에 기분이 더 좋아 보였다. 아바이 게세르는 자신과 화합이 되지 않는 큰아버지를 데리고 적과 맞서 싸운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된 책임이 그에게 있으니 같이 고생해서 아내를 데려와야 한다고 같이 출발하긴 했지만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다. 게세르는 앞으로 달려나가 커다란 말만큼이나 큰 바위를 발견하고 그 바위를 모자로 둔갑시켰다. 이윽고 아바이 게세르를 따라잡은 하라소토는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의 모자를 발견했다며 기뻐했다. 이것 좀 봐.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이 떨어뜨린 모자야. 내가 먼저 봤으니 임자는 바로 나야. 그리고 여인네에게 모자를 주는 자가 남편이 된다는 것이 우리 종족의 법도임을 조카인 자네도 잘 알걸세. 자네가 아무리 철없이 어리다고 해도 말일세.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재빨리 말에서 내려 두 손으로 모자를 집어들었다.
큰아버지는 눈이 참 좋으십니다. 그야 우선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부터 찾고 나서 할 말이죠. 모자를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란 실의 한쪽 끝을 잡았다는 뜻이니 이제 이 흔적만 따라가면 곧 괴물을 찾아내 무찌르고 구해내겠군요. 남편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물건을 가지게 되었으니 공연히 괴물을 만나 목숨을 잃지 마시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에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말 안장에 달고 가다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 등짐에 넣어 메고 가십시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잘 되었다 싶었다. 사실 금이간 옆구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여행은 힘들고 괴물과 싸워 이길 자신도 없어서 억지로 끌려 나서긴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는 날듯이 기뻐하며 두 발로 말 옆구리를 마구 치며 집을 향해 내뺐다. 그의 등 뒤에 대고 게스르가 소리쳤다. 제가 적들을 혼자 다 물리칠 테니 큰아버지께서는 그 집만 잘 가져가십시오. 등에 있는 보물이 너무 소중해서 그 무게에 짓눌리지만 않고 고향 마을에 무사히 도착한다면 원하시는 소원 다 이룰 것입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토는 게세르의 말을 들으며 내심 조카놈이 괴물에게 잡아먹혀버리길 소망했다. 아니면 지하세계 입구에서 그대로 지하세계로 떨어져 빠져버리길 바랐다. 그리고 게세르가 죽은 뒤 혹여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이 집으로 돌아온다면 마누라로 삼아야겠다고 내심 좋은 생각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우회하여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게세르가 마법을 풀었다. 무거운 바위야. 커다란 말만큼이나 큰 바위야. 이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오너라. 순간 조그맣던 모자는 갑자기 말보다 큰 바위가 되어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을 땅에 떨어뜨린 뒤 허리뼈를 질끈 누르고 그의 몸 위에 요지부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의 영혼은 거의 입 밖으로 빠져나올 뻔했지만 그렇게 되면 운명의 책에 기록된 수명과 다르게 되므로 가까스로 몸속에 남아있었다. 그의 몸통은 가는 비단실처럼 납작해져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땅에 콕 처박혀버렸다. 며칠이 지난 뒤 게세르의 목동들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자신들을 구박하는 못된 칸을 발견했다. 못 본 척 하려다가 못된 칸이지만 바위 옆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겨우 모진 목숨만 붙어서 객지에서 사경을 헤매는 것이 불쌍해 따뜻한 차를 입에 흘려놓고 나무판을 받침대로 삼아 등에 고정시킨 뒤 기운 차리길 조금 기다렸다가 집으로 실어갔다. 길은 멀고도 험했다.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이 사는 궁전은 아바이 게세르가 여행했던 그 어떤 곳보다도 더 멀고 길이 험했다. 하지만 아바이 게세르는 이 세상에서 빠르기로 소문난 준말을 갖고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말을 달려나가자 등이 온통 검은색이고 배가 흰색으로 돋보이는 거대한 까치들이 사는 계곡이 길을 가로막았다. 이윽고 까치의 계곡에 이른 것이다. 아바이 게세르는 주저하지 않고 새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거대한 계곡 사이의 초원지대를 가로질렀다. 게세르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빽빽하게 들어찬 까치들을 닥치는 대로 베고 걸리는 대로 짓밟았다. 여행자들을 잡아먹으며 악명을 떨쳐온 잔혹한 새들을 무자비하게 해치우며 계곡의 건너편 구릉지대로 날듯이 뛰어갔다. 까치의 계곡에는 죽어 넘어진 사악한 까치들의 주검과 그들의 비탄에 찬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한참을 더 달리자 이번에는 까마귀의 계곡이 앞길을 가로막았다. 아바이 게세르는 잔인하게 여행자들의 혼을 빼먹어온 까마귀들을 보는 순간 분노와 적개심을 느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까마귀들 사이로 돌진한 아바이 게세르는 계곡 아래 넓은 초원에 가득히 앉아있던 까마귀들을 사정없이 베어나갔다. 몇 마리의 까마귀들은 운이 좋아서 아바이 게세르의 화살과 칼날을 피할 수 있었지만 철없이 아바이 게세르에게 대항하는 대부분의 까마귀들은 모두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아바이 게세르는 더 지체할 시간이 없어 날아가듯 뛰어 계곡의 다른 편 언덕으로 올랐다. 아바이 게세르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이전보다 더 속도를 내서 이번에는 늑대들이 가득한 계곡에 이르렀다.
늑대들은 아바이 게세르를 보자 떼를 지어 덤벼들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지상과 공중에 가득했다. 아바이 게세르가 활을 쏘고 칼을 아무리 휘둘러도 늑대들은 저기를 보이며 끝없이 달려들었다. 계곡 아래로는 늑대들의 검붉은 피가 모여 강을 이루었다. 악명을 떨치며 여행자들을 해치웠던 악한 존재들이 게세르의 발밑으로 나가떨어졌다. 죄를 뉘우치거나 도망치는 적들은 해치지 않았지만 저기를 보이는 적들에게는 자비를 보이지 않는 게세르였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분노로 가득 찬 아바이 게세르의 심판의 칼날과 화살뿐이었다. 하지만 아바이 게세르는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었다. 게세르는 늑대들의 피로 이루어진 강을 날아서 건너편 언덕으로 올라갔다. 순간 게세르는 요망한 괴물이 가까이에 있음을 알아차렸다. 말에서 내린 게세르는 에마에게 마법을 걸어 작은 부싯돌로 변신시켰다. 그리고 부싯돌을 조심스럽게 윗도리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마법의 붉은 돌을 꺼내 주문을 외운 뒤 입에 넣고 잘게 씹어서 하늘에 대고 높이 푸 하고 물 뿌리듯 뿜어냈다. 붉은 돌 조각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지상은 펄펄 끓는 무쇠가마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폭염이 하늘을 메운 채 온 세상이 더위에 깜짝 놀라 까무러치는 듯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자신의 몸을 2개로 분리시키는 주문을 외워 2명의 어린아이로 변신시켰다. 아이들은 옷을 입지 않은 채 벌거벗었고 그들의 손에 들린 활은 장난감 피리처럼 연약해 보였으며 그들의 손에 들린 화살은 아주 가는 나무 막대기처럼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2명의 아이들은 황색바다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진짜 어린아이들처럼 뛰어놀기 시작했다. 바닷물은 황금처럼 노란색이었으며 거품이 부글거렸다.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서로 술래잡기를 하기도 하며 하늘 높이 장난감 같은 활과 화살을 던졌다가 다시 2 손으로 받기를 거듭했다. 갑작스러운 폭염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은 집을 뛰쳐나와 바닷가로 달려왔다. 황색 바다의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몸의 열기를 식히기 위함이었다. 한참 수영을 즐긴 뒤 모래사장에 올라온 괴물은 이제야 좀 시원해졌는지 기분이 좋아져서 바닥에 떨어진 세모 모양의 고깔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한참 거드름을 피우며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이 벌거숭이 어린 것들아, 조금만 더 열심히 활쏘기를 연마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놀기만 하면 되겠느냐? 이제 연습을 착실하게 해야 할 때가 왔느니라. 이제 곧 아바이 게세르가 이곳에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혼자가 아닐 것이고 아마도 33명의 무적의 하늘 용사들 호위를 받으며 300명의 패배를 모르는 무사들과 3000명의 장졸들이 뒤를 따르고 쳐들어올 게다. 이제 이곳에 사는 우리들 모두는 그의 군사들과 생사를 건 혈투를 벌여야 할 운명이야. 괴물은 머리에 쓰고 있던 고깔 모자를 바로 세우며 말했다. 이제 너희들 실력을 한번 점검해볼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하거든. 너희들 외모는 볼품없어도 어쩐지 신궁의 풍보를 가진 듯하구나. 자, 내 고깔 모자를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곳에서 쏘아 맞춰보거라. 관대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에게 어린아이들은 걱정스런 얼굴로 공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화살이 장난감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보기에도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무서운 무기로 돌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쏜 화살이 불처럼 허공을 가르고 날아서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님의 고깔 모자가 아닌 입이나 눈에 명중한다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아마도 우리를 단숨에 먹어치우시겠죠? 괴물은 너무나 기가 막히는 대답을 들었다는 듯이 파한대소를 하며 말했다.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무슨 대수라고 그러느냐? 설령 화살이 빗나가 내 얼굴을 맞힌다 해도 벌레가 날아와서 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다. 그러니 염려 말고 어서 쏘아보거라. 의심 많은 괴물이 오히려 재촉하자 아이들은 서로 먼저 쏘라고 양보하느라 실랑이를 벌였다. 한참 뜸을 들인 뒤 사수가 결정되자 어린아이는 마음속으로 하늘 신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운명의 책에 내가 저 괴물을 지상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면 허공을 가로지르는 내 화살이 괴물의 오른쪽 눈에 명중하도록 도와주소서. 날카로운 가시처럼 괴물의 눈을 뚫고 들어가 깊이 박혀 뺄 수 없도록 해주소서. 화살은 눈 깜빡할 사이에 발사되었다. 아무도 활 시위를 놓았는지 알 수 없는 순간에 화살은 시위를 떠나 허공을 가로질러 날았다. 장난감처럼 보이는 화살촉에 시퍼런 불꽃이 일기 시작했다. 화살을 매단 깃털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왼손에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시위를 당긴 어린아이는 더 이상 소년 같지가 않았다. 몸집은 작지만 당당한 신궁이었다. 하지만 내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라면, 날아간 화살이 괴물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다면 그 화살에게 영원토록 휴식을 주지 마소서. 그 화살이 영원한 허공을 날아다니며 결코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소서. 어린아이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무시무시한 비행 소음을 내며 날아간 화살은 순식간에 괴물의 오른쪽 눈에 명중했다. 달처럼 차갑고 태양처럼 뜨거운 화살촉은 눈을 뚫고 머릿속 깊이 박혀 빠지지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다. 괴물은 오른쪽 눈을 감싸쥐고 비명을 질러댔다. 저주받아 돼질라 이놈, 날 속였겠다. 화를 못 쏘는 척하더니만 세상에 다시 없는 신궁이었어. 잠시만 기다려라. 내 놈을 갈아서 마셔버릴 테니.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에게 비틀거리며 뛰어가는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에게 게세르가 말했다. 너는 항상 생각이 많아 달이야. 그런데 정작 더 생각해야 할 때는 생각을 않지. 호랑이 네 놈을 죽여야 내 아내를 찾아올 수 있다면 죽어라.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의 눈을 살펴보았다. 항상 조심스러운 괴물의 눈에 박힌 화살은 평소 자신이 손질하던 그 화살이었다. 아바이 게세르가 사용하던 화살, 집에서 항상 오랫동안 보아왔던 그 화살이 아닌가. 검은색을 띤 가장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슬픈 듯이 말했다. 아, 이를 어째요. 눈에 박힌 화살은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이에요. 저는 이 화살을 뺄 힘이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화살을 빼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망치를 가져와서 화살 뒤쪽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그리고 망치를 두드릴 때 고통이 만만치 않을 텐데, 당신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그때 저에게 화를 낸다면 아마도 저는 놀라서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와 죽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죽는 거야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죽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당신은 차츰 죽어가겠죠. 제가 죽는 것은 서글프지 않지만 당신이 죽는 것은 제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꽁꽁 묶은 뒤에 제가 망치를 가져와서 화살을 빼야 하는데 제게는 줄이... 이를 어쩌면 좋아.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라졌다가 타이가 숲을 다 묶어버릴 정도로 긴 마법 동아줄을 가지고 왔다.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은 그녀의 무릎 밑에 얌전히 앉아서 자신을 마법의 동아줄로 묶어주길 기다렸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괴물의 손과 발을 묶었다. 그리고 온몸에 동아줄을 둘렀다. 얼마나 둘렀는지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의 몸이 동아줄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커다란 망치를 들어 화살의 뒷부분을 내리쳤다. 화살은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의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갔다. 마침내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의 영혼이 있는 곳에 다다른 화살은 요동을 치며 머릿속을 뒤집었다. 머릿속에 있던 영혼은 더 이상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때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챈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은 여러 가지 동물로 변신을 하며 몸을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가며 젖먹던 힘까지 힘을 써보았지만
동아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마법 동아줄로 묶으면 아무리 힘이 센 변신하는 마법사라도 줄을 풀 수 없었다. 발버둥 치던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은 한쪽 눈으로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지상에서 작별을 고하고 다른 세계로 가는 준비를 하는 듯 몸을 세차게 요동치며 부르르 떨었다. 몸 안에 있질 못하고 강제로 몸 밖에 나온 영혼은 그녀의 배신에 대한 놀라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갈피를 붙잡고 방황하고 있었고 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의 표정은 마치 여인아, 차라리 한 번이라도 뜨거워지지 말 것을. 심장을 열지 말 것을. 여인아, 너의 살아있는 생생함 그대로를 사랑했기에 내게 마법의 약도 안 먹이고 내 모든 걸 다해 잘해줬건만 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세계를 가르는 지하세계 입구를 지상 낙원 못지않게 만들어 너를 지켜주었건만 하는 표정이었다. 밖으로 뛰쳐나가려던 순간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죽어가는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열어진 거인 괴물이 무슨 말을 하는 듯하여 돌아보았다. 웅녀야, 웅녀야, 오랜만에 너를 만나 기뻤다. 항상 행복하라고 빌며 지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보며 너를 위해 그동안 뭔가를 해줄 수 있어 행복했다. 멈춰선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죽어가는 영악한 호랑이 무늬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이 아직 죽지 않았나 순간 착각했다. 그러나 잘못 들은 것이었다. 괴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이 잦아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무슨 말이 들리는 듯했다. 이렇게 해서 천하의 장사이며 패배를 모르던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은 죽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이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재빨리 집에서 나가 아바이 게세르를 찾았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반가움에 팔짝팔짝 뛰었다.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나의 오랜 친구, 나의 낭구님, 아바이 게세르. 여태까지 뭘 하시느라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늘에 계셨나요? 아니면 땅에 계셨나요? 여기는 지하세계 입구예요. 신궁처럼 위험이 있어 보이는 벌거벗은 두 아이들은 어느새 한 몸으로 합체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바이 게세르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게세르는 아내를 만나 지상의 칸들이 하는 방식대로 인사를 나누었고 하늘신이 가르쳐준 대로 따뜻하게 안부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자작나무가 무성한 산으로 가 온 산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제단을 만들었다. 제단 위에 괴물을 올려놓고 주문을 외운 다음 잔솔가지에 불을 붙였다. 그 다음 눈바람처럼 매섭게 헤집고 다니던 용감무쌍한 그의 애마를 붙잡아다 목을 비틀어 불 속에 던졌다. 거대한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말과 그 주인인 거인을 휩쌌지만 사흘 밤과 사흘 낮이 지나서야 모두 다 태울 수 있었다. 하늘 세계에서 그 무서운 이름을 드높였던 핏빛 간교한 아제탱그리의 심장은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 형상의 영악한 호랑이 무늬 거인이 되어 어떤 때는 수십 개의 머리통을 사각형으로 된 상자로 덮어 내면에 머리통 하나씩을 배치해 다가오는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 보초를 세우고 변신을 해가며 항상 의심하고 온 사방을 감시했건만 바로 눈앞에 있는 적을 구분하지 못해 이제 한 줌의 재로 변해갔다.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던 그는 벌거벗은 어린아이를 얕보고 한순간 의심을 소홀히 한 아내에게 자신의 위대한 능력을 한번 뽐내보지도 못하고 희생된 것이다. 혹은 그 또한 어린아이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아바이 게세르는 자작나무로 만든 삽에다 재를 절반쯤 담아서 따뜻한 동풍이 불 때를 기다렸다가 동쪽 바람에 실어 날려보냈다. 그리고 나머지 재를 차가운 북풍이 불 때를 기다렸다가 북쪽 바람에 실어 멀리 날려보냈다. 서로 분리되어 흐트러뜨려야 그의 영혼이 다시 지상으로 와도 옛날 자신의 몸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자신의 궁전이 된 영악한 호랑이 문이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의 거대한 저택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다. 게세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적 소유였던 보검들을 잘 살펴보고 안장에 찔러 넣어 잘 챙겨둔 뒤 자신의 에마를 마구간에 묶어두었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온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는 유혹하는 듯한 부드러운 태도로 난군을 상석에 모셨다. 교태를 부리며 가진 아양을 다 떨면서 오랜만에 만난 난군님의 입에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법의 술을 부어 넣었다. 그리고 난군의 입에 넣은 고기 안주에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는 능력을 마비시키는 마법의 물을 뿌려두었다. 물론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의 것이었다. 음식을 마음껏 먹고 술을 거나하게 마셔 흡족해진 아바이 게세르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상함을 표현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벙어리에 머리는 바보가 되어 자신의 의지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머슴이 된 것이다. 달처럼 차가운 아름다운 여인은 괴물의 소유였던 70마리의 젖소를 보살피라고 명령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완전한 바보가 되어 낮이면 하루 종일 솥대 뒤를 뛰어다녔고 밤이면 그녀에게 와서 밤새도록 시중을 들었다. 여기는 이제 저의 궁전이랍니다. 당신을 이제 기다리지도 않고 당신을 나누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아무데도 보내지 않을 거고요. 내 사랑하는 난군님, 제가 평생 언제나 돌봐줄게요. 밥도 차려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인아, 차라리 한 번이라도 뜨거워지지 말 것을, 심장을 열지 말 것을